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전쟁으로 무너지고 식민 지배를 겪고 자원 하나 없이 외환 위기까지 견디고도 세계 경제 10위권 안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까? 한평생 세계 경제학을 연구한 교수가 유독 한국만은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 진실을 확인하러 직접 한국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는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고 한 노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 애슈튼입니다. 미국 출신이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전공은 세계경제사인데 그 중에서도 각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걸 좋아하죠.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일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숫자와 그래프 속에서 숨은 이야기를 찾아내는 게 제겐 무척 흥미로운 일이거든요. 역사와 경제가 만나는 지점에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무너지는지, 돈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제가 이 일을 계속해온 이유예요. 유럽의 전후 회복, 미국의 산업혁명, 일본의 고도 성장까지. 근데요, 이번엔 정말 이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안 되는 데이터였거든요. 그날은 아주 조용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하버드 제 사무실은 종이 뭉치, 펼쳐진 책, 그리고 김이 나는 블랙커피로 가득 차 있었고요. 다음 주 강의 준비하면서 세계 GDP 그래프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어요. 사실 별로 재미있는 작업은 아니었죠. 그런데요, 한 그래프가 눈에 딱 걸렸어요. 수직에 가깝게 치솟는 선 하나. 뭐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죠. 그래프에 써있던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어요.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겨우 79달러. 그런데 2022년에는요? 34,000달러를 넘더라고요. 한두 번 확인한 게 아니에요. 다른 데이터도 찾아봤고 다른 기관 자료랑도 비교해봤는데 전부 같았어요. 그래도 도무지 믿기 힘들었어요. 제가 한국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조용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K-팝, 김치, IT 강국 이런 키워드는 떠오르지만 기적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나라가 이렇게까지 빨리 클 수 있나?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이건 뭐 마법이거나 반칙 아니야? 이해가 안 돼서 복도 건너편에 있는 경제학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한국 GDP 그래프 본 적 있어요? 그분이 웃더라고요. 아, 그 말도 안 되는 곡선. 봤죠? 근데 그거 어떻게 가능했는진 아무도 몰라요. 그 말이 좀 짜증났어요. 우리가 경제학자잖아요. 이런 건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 원조 덕분이라는 말도 있고 일본 투자 덕분이라는 말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나 보죠? 운이요? 그런 답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전 숫자와 논리, 증거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요. 그날부터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전쟁부터 들여다봤어요.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됐더라고요. 사진 속엔 무너진 건물들, 맨발로 돌아다니는 아이들, 텅 빈 거리와 굶주린 사람들 뿐이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네. 저절로 탄식이 나왔죠. 석유도 없고, 금도 없고, 강력한 동맹국도 없었어요. 필리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과 비교도 해봤어요. 자원도 많고, 조건도 더 나았던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이 훨씬 더 멀리 나아간 거예요. 진짜 모르겠다. 어느 순간엔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녁도 거르고 사무실에 남았어요. 이메일도 안 보고 그래프랑 자료만 잔뜩 출력했죠. 눈은 뻑뻑했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대학원생 미아에게 부탁했어요. 1990년대 한국 사회 관련 자료 좀 찾아볼래? 특히 1997년 외환위기랑 IMF 사태, 미아가 몇 시간 뒤에 신문 스캔본이랑 기사 모음들을 가져왔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국민들이 금 모아나라에 기부, 뭐라고? 속으로만 말했는데 입 밖으로도 새어나왔어요. 읽어보니까 정말이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평범한 한국 사람들이 자기 금반지, 목걸이, 아기 돌반지까지 내놓은 거예요. 나라 빚을 갚기 위해서요. 믿기지 않아서 영상도 찾아봤어요. 할머니, 학생, 회사원들이 줄 서서 웃으며 금을 내놓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자랑스러운 일처럼요. 화면 앞에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경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독일에서도,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못 본 장면이었어요. 정책이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였어요.
서로를 믿고, 나라를 믿고, 가장 소중한 걸 기꺼이 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껏 믿어온 그래프, 이론, 강해, 모든 게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그 어떤 경제 공식도 이걸 설명하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한 성장 그 이상이었어요. 훨씬 더 깊고 강한 무언가였죠. 직접 봐야겠어. 그렇게 결심했어요. 책도, 그래프도 아니고 제 눈으로 직접요. 저는 바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은 마치 그림처럼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해가 고층 건물들 뒤로 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은 밝고 깨끗했고 아주 현대적이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저기 저 스카이라인 좀 봐요. 제가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저는 건물을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질문 때문이었어요. 대답을 찾기 위해서였죠. 제일 먼저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를 찾았어요. 초가을이었고 캠퍼스에는 노란 낙엽이 떨어져 있었고 학생들은 조용히 가방을 메고 걷고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 안으로 들어가 교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김 교수님은 한국 현대사를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와 단단한 악수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애슈튼 교수님 글 잘 읽고 있어요.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교수님은 조용히 웃으셨어요. 저희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도 도와드릴게요. 그분의 연구실은 책들과 먼지 낀 지도, 그리고 흑백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노트를 꺼냈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바뀐 거죠? 전쟁과 가난에서 지금처럼 된 게 믿기지 않아요. 교수님은 곧장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잠깐 창밖을 보시더니 저를 다시 바라보며 뜻밖의 말을 하셨어요. 한국은 성공해서는 안 될 나라였어요. 제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우리말도, 이름도, 자원도 다 빼앗겼죠. 그리고 나서 한국전쟁이 터졌어요. 가족들이 찢어지고 도시는 잿더미가 됐고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이 끝났을 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수님은 몸을 앞으로 숙이셨어요. 기름도 없었고 강한 동맹국도 없었고 세계적인 영향력도 없었어요. 심지어 주변 나라들도 우리한테 별 기대를 안 했죠. 저는 급히 노트를 적었어요. 그럼 뭐가 달랐던 거예요?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람들이요. 그게 답이에요. 누가 도와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직접 일어섰죠. 교수님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사진 속에는 학교를 짓고 있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옷은 수수했고 손은 거칠어 보였지만 모두 웃고 있었어요. 이게 그때 한국이에요. 서로 도우면서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불가능하다던 나라가 정말로 뭔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가득 찼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을 찾았어요. 전쟁과 눈물, 그리고 승리까지. 건물은 조용했지만 안에는 과거의 소리가 가득했어요. 흑백 사진 속엔 무너진 마을들이 있었어요. 영상에는 겨울에 텐트에서 살아가는 가족들, 깨진 창문 속에서도 외투를 입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5명이 한 권의 책을 돌려 읽는 장면이 나왔어요. 숨결이 하얗게 나오는 차가운 방이었지만 아이들은 끝까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어떤 사진은 저를 멈춰 세웠어요. 한 어머니가 자녀들 교과서를 사기 위해 자신의 웨딩드레스를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진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삽을 들고 길을 고치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았네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움직였네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달라졌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놀라움, 부끄러움, 그리고 희망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은 누가 도와줘서 성장한 게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성장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은 불빛으로 반짝였고 차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어디선가 음악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불빛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 차가운 겨울, 배고픈 아이들,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직 모든 답을 찾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느꼈어요. 존경심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운동화를 신고 서울거리로 나섰어요. 공기는 약간 차가웠지만 도시는 벌써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자는 동안에도 이 도시는 쉬지 않고 달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호텔방에 앉아 보고서만 읽고 있을 순 없었어요. 저는 한국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어요. 소리도 듣고, 눈으로 보고, 두 발로 걸으면서요. 그날 오후, 저는 여의도에 있는 한 비즈니스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 안에서 저는 20년 넘게 한국 경제를 연구해온 이 박사님을 만났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참 따뜻한 분이었어요. 작은 회의실에서 마주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박사님,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자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단 두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금과 땀이죠. 제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어요. 금이요? 네.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1997년에 큰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은행들이 무너지고 경제가 흔들렸죠. 국민들은 많이 불안해했어요. 저도 그 위기에 대해 책에서 읽은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박사님의 눈빛은 그때의 긴장감과 두려움을 더 깊이 전해줬어요. 그때 정부가 시민들에게 금을 기부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강요는 없었고 자발적으로요.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요. 어머니들은 결혼 반지를 내놓았고 아이들은 팔찌를 가져왔죠. 가게 주인들은 금괴도 내놨어요. 몇 달 만에 200톤 넘는 금이 모였어요. 저는 펜을 든 손이 멈췄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박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신뢰 때문이었죠. 서로를 믿은 거예요. 다 같이 힘을 모으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보통 위기가 오면 정부를 탓하곤 해요. 하지만 여기선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였어요. 그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박사님은 다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땀도 있었죠?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약간 드라마 같네요. 박사님은 벽에 걸린 차트를 가리키셨어요. 2000년대 초반엔 한국 사람들이 1년에 2500시간 넘게 일했어요.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많죠? 정말 엄청나네요. 제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어요. 직접 일하고 직접 바꿔냈죠. 그럼 속도는요? 제가 물었어요. 바로 그 유명한 빨리빨리 문화죠. 박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건설도, 결정도, 수리도 빠르게 해요. 너무 빠를 때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연구소를 나설 때 저는 머리가 복잡했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저는 스마트폰을 조립하는 한 공장을 방문했어요. 하얀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손을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던지 마치 마술 같았어요. 관리자인 수진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공장 1년 만에 지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정말요? 다른 나라에선 5년은 걸릴 텐데. 수진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린 기다리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따뜻한 인삼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주변엔 대학생들이 노트북을 두드리고 책을 넘기고 작은 목소리로 조를 짜고 있었어요. 누구나 뭔가에 몰두해 있었고 그 모습이 참 멋졌어요. 창밖의 네온사인을 보며 저는 속삭였어요. 운이 아니었구나. 금이 있었고 땀이 있었고 그리고 속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게 있었어요. 그건 마음이었어요. 저는 제가 가져오는 수많은 차트와 모델을 보여줬어요. 학생들에게 경제 성장을 설명하곤 했죠. 하지만 이런 마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저는 그 마음을 곳곳에서 느끼고 있었어요. 진심으로요. 그날 밤 인삼차의 따스한 향을 마시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단순한 경제 모델로 설명할 수 없겠구나. 정말 알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토록 강인한 정신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단지 번화한 도시나 빠른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 마음 깊숙이 흐르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건 단순히 일을 잘하는 걸 넘어서 있었어요. 무엇인가를 지키려는 마음,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 시작점이 어쩌면 국방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늘 군인이란 헬멧을 쓰고 군화를 신고 엄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국방이라고 하면 거대한 기계, 높은 철책, 비밀 암호 같은 걸 떠올렸죠. 그런데 한국은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걸 보여줬어요. 그 시작은 민지라는 이름의 여자분이었어요. 서울의 한 역사적인 장소를 안내해 주시던 분이었는데 나이는 아마도 25쯤, 짧은 검은 머리에 말할 때마다 반짝이는 눈을 가지셨고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말에는 힘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민지 씨는 군대 다녀오셨어요? 그분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아니에요.
여자는 의무복무가 없거든요. 하지만 제 남동생은 다녀왔어요. 여기서는 거의 모든 남자들이 가요.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동생분, 힘들어 하셨어요?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덕분에 더 강해졌대요.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요. 그리고 정말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대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비군이라는 게 있어서 계속 훈련 받아요. 매년 불려가고 40이 넘어서까지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40 넘어서까지요? 아직도 훈련을요? 네. 그분이 말했어요. 우린 위험과 너무 가까이 살고 있어요. 잊고 살 여유가 없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잊고 살 여유가 없다. 며칠 뒤 군 훈련소를 방문했어요. 날씨는 무척 더웠고 공기는 먼지로 가득했어요. 젊은 병사들이 무거운 장비를 메고 진흙 속을 기어가는 걸 봤어요. 제복은 흠뻑 젖었고 팔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 아마도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병사가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기자분이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미국에서 왔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가 조심스레 웃으면서 말했어요. 항상 이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어떤 날은 더 힘들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훈련하세요? 그가 친구들을 잠깐 쳐다보더니 대답했어요. 우린 쉴 수 없어요. 항상 대비해야 하니까요. 그 단어가 또 나왔어요. 대비. 이 젊은이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학생이었고, 애인이었고, 이웃이었어요. 훈련 전에 아마 밤늦게까지 게임도 하고 공부도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진흙 속을 구르면서 오지 않았으면 하는 싸움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국방 전문가를 만났어요. 안경을 쓰고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한국에선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정부만 믿고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해요. 국민 전체가 국방의 일부분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분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어요. 그 군인들 보셨잖아요. 그런데 군대 밖에도 수백만 명이 더 있어요. 직장인도, 농부도, 택시기사도 다 훈련받고 있어요. 다들 경계를 늦추지 않아요. 그 말이 머리에 깊이 박혔어요. 미국에서는 전쟁이란 아주 멀리 있는 일처럼 느껴지죠. 뉴스 속 이야기,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요. 아주 가까운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겁먹은 기색 없이 살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친구들이랑 웃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요. 그런데 그 일상 아래엔 아주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조용한 강인함이었어요. 어느 날 밤 2002년 월드컵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한국이 일본과 함께 월드컵을 열었고 한국 대표팀이 아주 멀리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한 건 경기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전국이 빨간색으로 물들었어요.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깃발을 흔들고 함께 응원했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서도요. 카메라가 위에서 찍었는데 마치 붉은 바다가 물결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다큐에 나왔던 한 기자가 말했어요. 내가 본 가장 크고 가장 하나 된 응원이었어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국방이구나 싶었어요. 무기나 성벽이 아니라 하나됨, 함께 움직이고 함께 대비하는 마음, 제복 없이도요. 그냥 빨간 티셔츠와 간절한 마음으로도요. 저는 민지 씨의 남동생을 떠올렸어요. 진흙 속에 그 젊은 병사를 떠올렸고 40이 넘어서도 훈련을 받는 분들을 떠올렸어요. 이분들은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살아온 이곳이 지켜낼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요. 그리고 그제야 정말로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지하 벙커나 암호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길을 걷는 사람들,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 축구를 하는 아이들,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들 바로 그분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역에서 마지막 기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제가 본 건 단순한 문화나 전통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의 연결이었어요. 저는 이 여정을 통해 한국의 진짜 힘을 느꼈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곤 다짐했죠. 또 다시 서울에 방문하기로.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탑승 전 저는 창가 근처 조용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한참 동안 깜빡이는 커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은 경제의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특별한 예외도 아니에요. 이 나라는 함께함과 희생,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만든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 기적은 그래프 속에 숨어 있지 않아요. 모든 가족의 역사 속에 쓰여 있어요. 잠깐 멈췄다가 저는 저장을 눌렀어요. 며칠 뒤 저는 하버드대학교 강연장에서 서 있었어요. 보고서는 준비되어 있었고 스크린에는 몇 달 전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솟아오른 성장 곡선. 정말 믿기지 않는 숫자였죠. 예전 같았으면 제가 말했어요. 이 그래프가 잘못됐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이야기 중 하나라는 걸 알아요. 저는 정책이나 숫자, 이야기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로스앤젤레스의 할머니가 한국을 떠날 때 흘린 눈물 이야기. 홍수 이후 학교를 다시 짓기 위해 삽을 들었던 10대 소년. 손전등 아래에서 공부하던 군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애쉬툰 교수님,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네,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믿었던 것처럼 다른 나라도 서로를 믿어야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함께 서 있을 수 있어야 해요.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어요. 서울의 시장 골목, 부산의 작은 아파트, 전주의 조용한 학교 복도. 저는 그곳을 걸었고 그 사람들 사이에 있었어요. 이제 제 마음 한 부분은 영원히 거기에 머물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지나고 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흐르는 배처럼 보였어요. 아래에는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한국. 저는 속삭였어요. 당신은 저에게 단지 경제학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었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걸 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제 마음속에 마침내 해답이 생겼죠. 그리고 그건 정말 아름다웠어요.